여러분 오늘 하루도 걱정 많으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누구는 일회용 마스크를 일주일 써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일주일 쓰면 위험하다 그러고 누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그러고 누구는 쓰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반드시 KF94 이상을 써야 한다 그러고 누구는 천 마스크만 써도 된다고 그러고 쏟아지는 마스크 관련 뉴스들 때문에 참 헷갈리시죠? 마스크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2월 7일 금요일 뉴스파이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의 박기수 교수,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환자가 오늘도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정부가 지원한 전 세계로 타고 들어온 우리 교민들이 있잖아요. 네. 이 교민들이 이제 아산과 진천에 각각 격리 생활 중인데 네. 이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는 총 24명이 된 것입니다. 네. 일단 이 남성은요 28세고요. 네. 제 우한에서 직장 일을 하다가 이제 귀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처음에 이 교민들이 들어왔을 때 네. 검역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후에 시설 생활을 하다가 네. 감염 증세가 나타났고 의료진이 다시 검사를 하자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13번 확진자, 네. 격리된 교민들 중에서 네. 그 전에 한 명 더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13번 확진자와 직장 동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13번 환자, 13번 확진자가 나온 시점은 이달 2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오늘이 7일이니까 한 닷새 정도 시차가 있네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연관성이 좀 있네요. 이 13번 환자와 24번 환자가 직장 동료로 지난달 중순에 중국 우한으로 함께 출장을 떠났습니다. 아하, 네. 출장을 간 뒤에는 한 숙소에서 2인 1실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들은 1차 전세계 편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버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임시생활시설에 이들과 같은 직장 동료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2명이 더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요, 오늘 질병관리본부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환자분하고 13번 환자분은 직장 동료인 거는 맞습니다. 아마 두 분이 같은 직장 동료라는 거는 우한에 계실 때 뭔가 공동된 노출이 있으셨을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이 더 그 생활시설에 계시는데 그 두 분은 증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아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이번에 확진 판정이 된 24번 환자 말고도 이분들과 직장 동료 관계인 분이 2분 더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혹시 앞으로도 확진 판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직장 동료인데다가 아까 보면 여기 오실 때 한국으로 버스도 같이 타신 그랬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도 상식적으로 보면 직장 동료라고 하면은 이 접촉 동선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겠군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만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PCR 테스트를 앞으로 이제 또 할 건데 네. 검사를 할 건데 그때 예를 들면은 추가로 이제 증폭 검사를 하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격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주의를 해서 아하.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포공항에 귀국한 뒤에요, 양재민 변호사님, 이분들이 아산과 진천에 있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할 때 이제 경찰 버스를 타고 이동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같은 버스를 탔어요. 13번과 24번 분이. 그런데
그 경찰서에서는 이 두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가 이제 밝히기로는 같은 버스를 탄 다른 교민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설 입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같이 생활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네. 시설 입소 후에 이 사람들 다 이제 1인실로 격리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같은 시설에 입소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생활했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하고요. 네. 다만 이 시설에 이 13번 그리고 24번 확진자와 함께 일했던 그 다른 업체 직원들도 다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한에서 같이 또 생활을 하다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검사도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한 400분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 뉴스를 접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벌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두 번째 이 확진 환자분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 후베이성에서 17세 이하 농구 대표팀 감독을 하시다가 이번에 우한교민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신 박종천 감독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두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교민분 중에요. 혹시 박 감독님 비롯해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뉴스로 또 접했고요. 또 아침에 안내방송으로 나와서 그 격리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리신들은 이제 바깥 출입을 절대적으로 삼가라는 또 안내 멘트가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서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격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또 그런 보균자 또는 그 잠복기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조금씩 걱정을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대목이 사실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기내에서 검사할 때도 음성이었고 귀국 후에 김포공항에서의 검역도 음성이었는데 생활하다가 이제 양성 판정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점이 상당히 이 교민분들, 같이 계신 분들은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그 우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요, 네. 전체가 다 완전한 그 마스크를 하고 또는 네. 그 소독이나 이런 걸 손에 다 개인 소독품을 줘서 소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비행기 안에서도 뭐 어떻게 그 얘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전부 다 마스크에서 철저한 그 감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네. 여기 들어와서는 각자 방으로 가서 1인 1실을 쓰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그렇게 그분한테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감염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글쎄요 뭐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많은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 중에는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생활시설에 임시 생활시설에 1인 1실이라는 건 다 들었잖아요.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예를 들어서 옆방에 있는 분과 동선이 예를 들어 겹쳐서 예를 들어 대화를 한다거나 같이 뭐 이렇게 모인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이 접촉도 차단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을 못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복도도 네. 못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방하고 또 옆에 방 이렇게 있지만은 네. 어느 누구도 그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지금 여기 교민들도 그렇고 여기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는 이제 접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차피 지금 감독님도 휴대전화로 국내 뉴스는 다 접하실 거고 TV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21세기 병원이라고 이제 그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이 네. 이제 병원 전체가 통째로 폐쇄가 됐는데 그 안에 계신 환자분이 기존에 입원하신 환자분이
지금 그곳이 격리가 됐는데 내부에서의 격리 이 자체가 엉망이다. 화장실과 이런 곳이 전부 이 폐쇄가 분리가 안 돼 있고 위생시설도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그곳에서는 매일 하루에 생활 필수품을 매일매일 소독과 교체를 해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 필수품 자체, 생활 필수품 자체가 그 저희들 들어오기 전에 전부 다 구비가 돼 있고요. 네. 식사만 매일 이제 배달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내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세면도구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네.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고 밖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네. 이 안에는 그 전에 들어왔을 때 그 깨끗함도 있지만은 이제 자기가 생활하면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더 하면은 청결 문제에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여기 보면은 한 밖에 소리 들어보면 제가 그냥 문을 열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밖에 소리를 들어보면 한 2시 반, 3시에는 항상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소독이란 얘기는 복도뿐만 아니라 일단 생활 공간 곳곳을 지금 이 정부 측에서 소독을 해주고 있다고 이제 느끼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희들은 이제 방은 아니지만 밖에 지금 소독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하고요. 네. 방은 이제 소독 스프레이가 있어서요. 아하. 폐기물 처리할 때 수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스프레이로 소독하고 또 거기 넣고 소독하고 그래서 완전히 의료 폐기물에 박스에 담아서 완전히 봉을 해서 네. 2시부터 3시 이렇게 내놔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굉장히 청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박 감독님의 가족분들도 오늘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에 가슴 졸이면서 박 감독님하고 통화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쪽에 전화기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네. 어차피 우리가 우한에서 돌아올 때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2주간 격리하기 때문에 네. 나도 사실 거기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에서 만약 발병이 됐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네.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정시켰습니다. 네. 전해지는 얘기로는 임시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 박 감독님처럼요, 심리 상담도 병행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심리 건강 안내서를 줘서 네. 거기에 문항을 전부 다 체크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항목의 어떤 부분이 좀 상담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아마 개별로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또 알고 있고요. 또 네. 2시, 3시 이때 되면은 상담사를 통해서 네. 각 방에 마이크로 이렇게 많은 치료 또는 안내 이런 것을 많이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방 분과도 철저하게 차단되고 통제됐기 때문에 접촉 기회가 없다면 혹시 경찰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의 전체 이 임시생활 시설에 계신 분 중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있는지는 혹시 전해 들으셨나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우한 공항에서 이렇게 우리 교민들을 뵀을 때는 유영아는 못 봤고요. 네. 초등학생 정도 아니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전후 나이 정도는 한두 명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로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이제 박 감독님도 일주일만 더 견딘다면 이제 최대 잠복기 2주간의 이제 격리 생활은 이제 청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심정 좀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일주일 잘 또 견뎌왔고요. 네. 또 앞으로 일주일 남았지만은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굉장히 네. 답답함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민들께서도 많이 답답함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것을 좀 이기기 위해서 책도 보고 또 안에서 개인적인 운동도 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아하, 네. 부디 물론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던 얘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되시겠습니다만 건강히 잘 이겨내시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찰 인재 개발은 아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입니다. 그곳에 계신 박종천 감독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박 교수님, 일단은 박 감독님은 글쎄요, 체육인이라서 좀 긍정적 사고를 많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불안해하신 분은 좀 계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24번 같은 경우에도 음성에서 이제 양성으로 바뀐 경우인데 초기 이제 몸에 이제 바이러스가 미량 들어오더라도 네. 초기에는 이게 이제 이른바 디텍트 네. 검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성으로 바뀔 수가 있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지금 이게 잠복기가 2주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점 전부터는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분들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지만 그렇다고 너무 낙관하게 그러니까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도 질병관리본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었다고 해서 1차 검사가 잘못됐다라고 방송하시는 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잠복기 상태였고 그때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증식이 돼서 어느 정도 양이 나오면서 증상을 유발한 거기 때문에 유증상 시기에 검사를 하면 양성으로 전환되는 거지 1차 검사 음성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김규현 아나운서 이 말은 첫 번째 음성 나오고 두 번째 양성 나온다고 해서 첫 번째 검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를 해서 세포 안에 존재를 하다가 이게 이 세포를 터트리면서 나오면서 증상이 발현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균, 그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때는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오고 네. 증상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로 2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무증상일 때는 전파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연성 차원에서 보면 음성이었다가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초점이 네. 지금 현재로 24분 정도 이제 그렇죠. 환자인데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케이스가 지금 보면 이제 3건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메르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24건 중에 3건 정도가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잘 초기에는 없는 것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가 나중에 뒤바뀌는 현상이 많다. 아하,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학계에서도 초기 증상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메르스는 초기부터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바로 발현이 되는데 이거는 천천히 있다가 나중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초기 음성, 그다음에 후기에 양성으로 하는 케이스가 네.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이 검사 때는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양성이 된 경우가 지금 3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20번 확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니던 직장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S 홈쇼핑입니다. 근데 이곳이요. 지금 오윤성 교수님, 여기가 직장 폐쇄 조치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직장 폐쇄 조치가 내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처제가 자기 그 형부로부터 이제 옮아서 네. 그렇게 이제 20번째로 확진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GS 본사의 그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쪽 그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모든 직장을 폐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데 지금 건물이 14층하고 8층짜리 2개가 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일단 어저께 오후 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41시간 동안 지금 직장 폐쇄에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추가 소독하고 모든 직원들에 있어서의 그 의심되는 증상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생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 6시까지는 이전에 했었던 전부 재방송으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원들이 있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제 당직 체제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20번째 감염자가 이 보통 이제 소비자가 홈쇼핑 보고 물건을 갖다가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문한 제품과 직접적인 그 어떤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홈쇼핑의 생명은 생방송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재방송, 내일 오전까지
재방송, 사흘간 재방송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GS 홈쇼핑이 직장 폐쇄가 됐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거 뒷북 대응 아니야?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이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데 네. 이 해당 직원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GS 홈쇼핑은 직원들을 그대로 출근시켰고 아하. 본사에 있는 어린이집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직원이 확진자로 판명된 뒤 이튿날 오전에야 사내 어린이집만 폐쇄를 하고 네. 직원 500여 명은 또 그대로 출근을 하게 됐는데 네. 이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물레동 GS 홈쇼핑 본사를 찾아가서 직장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결국 직장 아하. 폐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출근길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그랬겠어요. 인근의 주민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느닷없이요. 방송인 최은경 씨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최은경 씨 일단 누군지 설명을 드리면 네. 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그렇죠. 또 진행을 맡고 있는 네. MC잖아요. 방송인 최은경 씨가 확진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SNS상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이요. 15번째 확진자가 이제 최은경 씨의 형부이고 네. 최은경 씨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은경 씨 본인도요. 네.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뭐 아침부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네. 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모두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남겼는데 네. 일단은 20번째 확진자와 나이도 다르고요. 네. 뭐 동선 같은 것도 전혀 일치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헛소문이다. 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사실이 아니냐고 더 부연 설명드리냐면요. 15번 환자가 43살인데요. 거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처제가 될 수가 없어요, 최은경 씨가. 그 43살인 사람이 처제가 될 수가 없는 나이라는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때 아닌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어떤 것보다 지금 귀하신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둘러싸고 지금 이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오해와 진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헤쳐볼까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첫 번째 마스크에 대한 진실, 거짓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주일 써도 된다라는 아하. 내용인데요. 이게 네. 홍해걸 의학 박사가 본인의 SNS에 이 마스크를 한 번 쓰고 버리지 말라. 특히 네. 일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리고 다시 새 것으로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여러 번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이면서도 의학 전문 기자였던 홍해걸 박사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일단 직접적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일회용이다. 그러나 침방울을 거르는 기능은 대부분 거뜬히 유지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나는 모양의 훼손만 없다면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도움된다고 믿는다. 근데 요게 지금 제가 이제 딱 써놓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제가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제 좀 성급하게 표현한 거죠.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SNS 나왔을 때 글을 읽었던 사람인데 제 느낌은 발음이 안 돼요. 의아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마스크를 일주일 이상 써도 된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은 자신의 글에 대한 해명성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박 교수님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 써도 된다는 얘기가 자기가 봐도 비판을 받을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상 쓰는 걸 권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꼭 마스크가 아니라도 옷이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마스크를 일주일 쓰게 되면 마스크가 어떤 식으로든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다만 뭐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마스크의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2, 3일 정도 굉장히 접촉점이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밖에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농도가 좋다면 굳이
번갈아들 쓸 필요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일주일 이상 쓰는 거는 개인 위생적으로 혹시 그리고 코로나 말고라도 다른 바이러스의 그러니까요. 방지를 위해서도 네.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파헤치기 두 번째 오해와 진실은 뭘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두 번째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소재 효과 있나? 그러니까 보통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고 이게 쓰레기 양이 많아진다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를 대체용으로 이제 면 마스크라든지 네. 재활용 가능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면 마스크 같은 것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지 네. 요거에 대한 궁금증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유튜브에서는요, 마스크 제조 영상까지 나와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생활용품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고무 밴드, 그리고 키친 타올, 그리고서 뭐 집에나 사무실에 있는 스탬플러죠.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지그재그로 접어줍니다. 가운데에다 고무줄을 넣고 이 끝부분을 스탬플러로 찝어줄 거예요. 이제 펴보면은 마스크의 모양이 나옵니다. 마스크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마스크 모양은 나왔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이른바 여러분 부엌에 쓰시는 거 있잖아요. 키친 타월로 만들었어요. 효과 있습니까? 이제 무엇에 효과가 있느냐가 가장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침이 튀긴다. 네. 튀기는 걸 방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휴지도 네. 침을 지금 튀기는 걸 막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이제 공공장소에서 오래 쓰면서 네. 자기 이제 아마 휴지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빈 틈이 굉장히 많을 네. 겁니다. 그런 분말을 방지하거나 막기 위해서 효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그렇습니다. 일단은 침 자체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 저도 들어요. 세 번째 오해와 진실은 뭘까요? 마스크 관련. 네, 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강아지에게도 마스크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반려동물에게도 마스크를 궁금할 것 씌워야 같아요. 되는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파됐다라고 일단 가장 강력하게 주장이 되어 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종을 뛰어넘어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온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혹시 내가 키우는 동물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반려견용 마스크가 팔리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한 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는 강아지 마스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댕댕이를 지켜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댕댕이. 아, 네. 반려견용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마스크 3개가 담겨 있는 이 물건은 어허. 4,5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S와 M으로 나뉘어서 판매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도 바이러스 등의 내용과 함께 강아지 마스크 판매 글들이 다소 올라오고 있는데 가격대는 4,500원부터 아이고, 저런 사진 진짜 올라오네요. 네네, 네. 1만 원을 웃도는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반려동물로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까? 박 교수님? 예, 현재까지 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면 걸릴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나오는 사스 이런 거는 이제 박쥐통에서 사양, 고양이 통해서 하는 거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또 박쥐통에서 낙타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옮아가는 기간이 우리가 이제 인수공통이 되는 과정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또 이게 뭐 만져서 그런 게 아니라 가끔은 날걸로 먹으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의 폐에 붙어서 이제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네. 서로 자주 만나다 보면 싫은 사람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하. 이게 열쇠고리가 탁 열리면서 그때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천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반려동물은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걸로 아하. 그렇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아주 명쾌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스크 관련 네 번째 오해와 진실은 뭘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네 번째는요. KF 숫자 높을수록 좋다. 아, 저 궁금해요, 진짜. 예, 마스크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뭐 KF 80, KF 뭐 94 이런 네.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높을수록 많이 걸러준다고. 아하. 근데 신종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왠지 저게 그냥 시험 점수 같아가지고 80점보단 99점 좋아요,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박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숫자가 높다는 거는 그 이제 잘 걸러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99 이런 것들은 의료진이
촘촘하게 갑자기 이제 환자를 보다가 환자가 이 분말이나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일반 KF80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통상적으로 5 마이크론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5 마이크론이 얼마냐면 우리 머리카락이 100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20분의 1 정도 되고요. 정도, 네. 근데 지금 KF80이란 거는 0.6 마이크론. 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뭐 기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막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KF80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쓰는 방한용도 이 일반 바이러스 그러니까 기침이나 이런 걸 막아내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하. 굳이 KF80이 비싸다면 일반 덴탈 마스크로 쓰셔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마스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뭘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마지막 뜯어보겠습니다. 안 쓰면 민폐? 요즘 맞아요. 예, 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민폐라는 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될까라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안 쓰면.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또 내놨습니다.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있는데 네. 이 CDC라는 곳에서 그 권고사항 중에 안면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 것. 에?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제 우리나라만 너무 마스크에 안달을 하는 건가? 네.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중국으로 여행 가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아 출신 사람들에게 편견 갖지 말 것은 이건 이해가 돼요. 요즘 진짜 저게 문제니까요. 근데 안면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라고요? 박 교수님?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사실 이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굳이 어느 정도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도시나 이런 세팅이 사람 접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뭐 뉴욕이나 큰 워싱턴 이런 접촉점 빼고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도시에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빽빽하게 출근하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미국의 이런 어떤 구조, 도시 네. 구조나 이런 데서는 크게 이제 아하. 걱정을 안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거만 보고 마스크 안 써도 되겠나고 하는 거는 그 오해일 수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나라 상황 특수성이란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스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분위기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관심 갖던 뉴스 중에요. 오후에 터졌던 얘기입니다. 바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드디어 종로 출마한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제 개인의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관심 가는 소식 드디어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경찰이 된다면 아찔할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경찰에게 소리를 치고 훈계를 하는 이 남성,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패딩을 입고, 베이직 패딩 입은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남성, 그런데 거의 뭐 경찰관 3명이 달라붙어서 끌려가듯이 건물 밖으로 몸을 못 나오는데요. 가누네요. 네. 예, 술에 좀 많이 취해 보이죠. 가방까지 벗었고요. 네. 예, 이 남성 비틀비틀거리면서 경찰의 인계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 장면까지 나왔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은 저 남성이 지난 22일 오후 11시 반경입니다. 네.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한 건데요. 보셨던 것처럼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들어갈 때도 벌써 비틀비틀해요,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이 경찰관의 멱살을 붙잡고 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폭행까지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해당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내가 그때 당시에 다리가
자기가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누워 있었을 뿐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남성의 이제 보호자가 와서 얘기를 하기로는 그냥 얘가 술을 먹어서 네. 우리는 이제 얘를 데리고 집에 간 것밖에 없다. 네. 뭐 피해자도 없는 사건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다 이제라고 폭행 사실이라든지 그 난동 사실을 부인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저 CCTV 이제 목격담도 있었고 CCTV 영상을 이제 경찰이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폭언과 그리고 폭행을 한 아하. 것이 다 포착이 됐습니다. 폭언과 폭행뿐만 아니라요. 경찰들 앞에서 이 남성 비틀비틀 술에 취한 남성이 했던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원래 이제 난동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뭐 술이 취해가지고 가누지 못했다. 아주 이제 만취 상태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 그러면 이 남성이 여성 지갑을 갖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수상하게 생각을 해서 네. 이게 누구 거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거 내 여자친구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뭐 주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네. 아주 그 어이가 없게도 갑자기 이 경찰관들을 향해서 5년 뒤에 너희들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다. 어허. 그리고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해서 경찰관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아하.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술이 취해가지고 경찰관과 어떤 시비가 붙는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좀 특별한 그런 신분이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술 취해서 횡설수설도 유분수지 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뺑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 앞에서? 이 난동 부린 남성 조사 중 신원 확인을 해봤더니 이 경찰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허허! 이 경찰대학은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명이 되는데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순경, 경장 직급으로 향후 경위로 임명된다면 그 경위보다는 직급이 모두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이 경위는 지구대 각 팀의 팀장급에 해당하는데 이 남성은 자신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할 것을 가정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는 취지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지금 경찰대 나오면 지금 다 저기 다 밑에라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오윤성 교수님. 글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게 개인적인 그런 영향이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경찰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치중 진담이라고. 네. 아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5년 뒤에 너희들은 나한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네. 경찰대학을 졸업을 해서 이제 경위로 임명이 돼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되면 통상 한 5년 정도 되면은 지구대장 정도 되는 그 경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 임명이 안 된 그 학생이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현실 감각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경찰 내에서의 분위기가 네. 합리적이 아니고 그냥 계급으로 내려 누르는 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을 경찰대 졸업하게 그냥 놔둬야 되니까 양재민 변호사님. 놔두면 안 되겠죠. 네. 이 경찰이 남성을 검찰에 이제 송치한 다음 날인 4일에 경찰대가 해당 학생을 퇴학을 시켰는데요. 경찰대학이 뭐라고 밝혔냐면 재학생이 형사 입건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대 학생생활규범상 퇴학을 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학생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그 심의를 거쳐서 퇴학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냥 퇴학 조치가 된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신분상 처분 외에도 형사처벌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요?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최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사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면 네. 집행유예 선고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욕이 친고죄에 해당하고 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도 경찰이 합의 원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합의 여부, 앞으로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진심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청년 경찰, 이 경찰대생들의 어떤 그 생활상을 그렸던 청년 경찰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 열혈 이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 청년 두 예비 경찰 이 두 사람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자신들이 아직 경찰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정말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경찰이 안 된다니까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벽 시간대 주택가를 기웃거린다. 뭔가 좀 수상쩍지 않습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6월 달에 오전 2시에 새벽 시간에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한 남성이 이 주택가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뒤이어서 이 지하에 있던 안방 창문에 방충망을 뜯어냅니다. 아하. 그리고서는 창문을 열어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너무 괴기스러운 장면이죠. 아우 진짜 지금요. 우리 사파가 선생님이 너무 진짜 소름 끼치게 정말 소름 끼치게 너무 재현 상황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진짜 소름 끼친다. 말만 들어도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그 해당 치마 입는 모습 거기 한 번에만 이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약 20일 후에 그러니까 7월 9일, 작년 7월 9일 네. 또 새벽 1~2시 정도를 이용했습니다. 네. 어둡고 인적이 드문 시간에 다시 대문을 열고 그 건물로 들어가서 해당 여성이 생활하고 있는 이번에는 방이 아니고 화장실의 방충망을 뜯어냅니다. 네. 아마 방충망을 뜯어내야 본인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여성이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고 달아났다가 다시 또 찾아옵니다. 다시 또 찾아와가지고 이번에 또 다른 방문을 뜯어내서 이 여성의 모습을 가만히 쪼그려 앉아서 지켜보는 그런 기행을 벌였습니다. 아니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거고 해야 되는 건 뭐 대담하다고 해야 되는 거 지금 지금 저런 행동을 아주 그냥 서슴지 않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범행의 경위와 시간에 비춰봤었을 때 3번의 범행 이후에야 피해자가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주변 CCTV를 확보해 이 남성을 검거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 남성 검거하고 보니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는 30세 남성이었는데 네. 배우자와 어린 자녀도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하.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을 3차례나 침입해서 네. 안방, 화장실, 작은 방, 방충망을 뜯고 몰래 훔쳐간 이 남성 네. 결국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니 근데 가정이 있는 남성 30대 남성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이 사람? 뭐 때문에 지금 저런 짓을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30세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결혼 생활 이전에부터 이런 어떤 그 이상성적 취향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술도 먹지 않은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아마 우연히 어떤 그런 상황을 목격을 해가지고 네. 범행 대상을 그 선정을 해서 첫 번째 네.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뒤에 그런 행동을 한번 성공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적인 공상이나 환상을 갖다가 증폭시키고 있다가 네. 다시 시간을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갔는데 네. 또 2번째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습성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아하. 아예 이제 3번째까지 온 것으로 봐가지고는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성적인 취향, 이상적인 성적 취향을 이것을 우리가 절시음욕증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고착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요, 같은 범죄, 동종 전과 누범 기간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남성에게 어떤 판결, 재판에 넘겨졌을 텐데 어떤 판결 내렸을까요, 양진민 변호사님? 법원은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주요하게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3차례에 걸쳐서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우리 누구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공포심을 증폭시켰다라는 이유도 들었고요.
있고요. 네. 그리고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익의 침해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그 사항도 있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피해자 여성과 합의를 했다 그래요. 네. 합의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합의한 여성이 처벌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네. 세 번째로 가해 남성에게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하하.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양형의 참작이 될 수 있어요, 오 교수님?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유부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참작을 한 것은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잘못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주거 침입 이후에 좀 더 심해지면 직접적인 성추행 또는 그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사람이 앞으로 다시 재범을 하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는데 네. 재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요.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에게서 차량 편의, 그러니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이게 어제 항소심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네. 90만 원이었던 벌금이 300만 원으로 높아진 건데, 네. 자, 이는 검찰이 150만 원을 구형을 했었는데 네. 2배 정도의 이제 선고가 나온 것이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1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넘는 선고를 받게 되면은 그 직위를 잃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재판이 상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박성회 변호사님. 지난해 10월 항소심 첫 재판 당시에 은 시장이 최 씨로부터 1년여간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데 대해서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 아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더니 네. 재판장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거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라고 지적하기도 했고 네. 이어서 100만 인구 도시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네.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300만 원.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나중에 확정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지민 변호사님, 은수미 시장은. 300만 원 이상의 이제 형의 선고를 받으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인 데에서는 100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대법원까지 이제 상고를 한다는 입장을 윤수미 시장이 밝혔기 때문에 네.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이 이제 확정된다라고 하면 그 확정 즉시 사실은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아하. 반대로 이제 만약에 원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또 살펴야 되는 것이 그러면 100만 원이 넘는 형을 선고받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아하. 이거에 따라서 사실 윤수미 시장의 기로가 갈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자신의 시장직 위기가 시장직의 위기인 상황입니다. 은수미 시장 입장은 뭐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은수미 시장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선고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잘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 예, 우선 심려를 끼쳐서 이제 성남 시민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심 판결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 이런 이제 확산을 막는 것에 더 매진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시장직 수행 가능한 거예요,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은 그 선거법상 상고심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그러니까 원심 판결부터 이게 3개월 이내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안에 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아하. 사실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좀더 길어질 수도 길어질지 있겠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환송 나올 경우에는 그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고심이 기각된다라고 하면 그 날짜 그대로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그렇겠네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궐선거까지 가게 됩니다. 시장직을 잃게 되겠군요. 그런데 2심 재판부가 그때 눈길을 끌었던 게 은수미 시장의 태도를 꾸짖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입장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야 무죄가 선고될 수 아하.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 선고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이상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네. 벌금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못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대법원에서 무죄 추지로 파기환송되어야 하는데 네. 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다 보니 네. 무죄 가능성은 다소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 20초 들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진중권 전 교수도 은수미 시장 비판했습니다, 지금. 네, 한국 사회 주류가 이제 교체됐다. 이제 은수미 시장이라든가 조국 전 그 장관 같은 경우가 산호맹 조직원이 아니었느냐. 젊은 시절에 그렇게 민중을 위한 사회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 너희들도 권력을 잡고 보니까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는 탄핵 사태에서 보수가 몰락하니까 지금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지금 또 다른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는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민낯을 보인 것이 아니냐라고 아하.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단은 뭘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